자, 이제 도시 공간 구조론 보겠습니다. 도시 공간 구조론은 약 100년 전입니다. 좀 전에 지대론은 200년 전이었죠. 이거는 이제 농경지 지대론이 원칙이고요. 입찰 지대론은 이제 도시 지대론인데, 여기 이제 도시 공간 구조론은 한 100년 전. 100년 전 유럽에서, 이제 200년 전 유럽에서 100년 전 미국으로 이제 가면 되죠. 제가 이거 지난 11월 달에 수업을 할 때 부동산학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부동산의 역사가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이 도시의 역사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적인 도시 개념하고. 왜냐하면은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의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죠. 그러니까 도시로 몰려드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도시라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면은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제 주택 문제가 나타나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주택만 필요한 게 아니죠. 시장도 있어 더 넓어져야 되고요. 상가, 공장, 이는 산업 용지입니다. 주거 용지, 상업 용지, 공장 용지, 이런 토지 문제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은 위생 문제, 그죠? 먹고 싸야 되잖아요. 위생 문제, 보건 문제, 환경, 교육, 행정,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치안, 안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과거에 없던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이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학문적인 어떤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기존에 있던 학문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역사가 이거의 역사하고 비슷한 거죠. 이 도시공간구조론. 그래서 이게 도시공간구조론에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한 이론이 바로 동심원 이론. 이 동심원 이론은 조금 전에 튀내냈고 고립국 이론 있죠. 고립국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 보시면 돼요. 도시가 처음 형성될 때는 제일 안쪽에는 뭐가 형성되면서 여기 이제 시장 같은 게 여기 생겨야 되겠죠. 여기 이제 100년 전 시카고를 대상으로 얘기한 이론이에요. 동심원 이론은.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거 생각하시면 되죠. 이 도시, 이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것이 아니라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 이후에 한 100년이 지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오기 시작하죠. 1492년도에 발견하죠. 신대륙을. 근데 그게 100년 지나면 1592년,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간 게 이제 1600년대로 넘어가서죠. 메이플라워호,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게 17세기입니다. 그리고 18세기에 넘어가면서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산업화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1776년도에 미국 독립선언을 하죠. 이제 영국하고 이제 독립전쟁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미국과 영국이 다른 나라가 되죠. 그러면서 1800년대에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 처음에 형성될 때에는 그냥 사람들이 여기는 시장, 뭐 관공서, 학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주변에 뭐가 있는가요? 주변에 주거지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도시가 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면은 이미 기존에 있던 이곳 바깥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바깥에 이제 더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사람들이 여기 이제 주거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는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부족하죠. 여기 좀 이렇게 침범을 하겠죠. 이쪽을 어느 정도는 침범을 하면서 이쪽 부분은 이제 점점 주택이 낡아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얘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천이지대가 돼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천이 또는 전이, 점이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도시가 더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은 더 바깥이 개발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는 점점 더 낡아지게 되면서 도심의 뒷골목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범죄 발생 빈도도 높고 질병 발생 빈도도 높고 주거 환경이 별로 안 좋죠. 그 근처에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살고요. 그걸 건너뛰어서 하나 이제 고소득층이 살고요. 더 확장이 되면은 도시 외곽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통근자 지대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요 순서를 물은 적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순서. 순서를 무려 2번이나 물었어요. 근데 이걸 그 구조를 도시가 성장해 나가는 구조를 생각하면은 어렵지 않죠. 중심 업무 지구는 안쪽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천의지대가 있고 주거 환경이 별로 안 좋고 번제 발생 빈도 높은 그런 데를 그런 데 근처는 저소득층이 살고 그 다음에 고소득층 통근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동심원 이론인데 자, 요거는 도시 성장 구조에 대한 최초의 이론이라는 의의가 있고 하지만 너무 단순화시켰죠. 도시가 이렇게 동그란 원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은 너무 단순화시켜서 요것을 발전시킨 이론이 선형 이론이에요. 선형 이론은 선자가 부채 선자예요. 이게 이제 교통축이 이렇게 있다면 교통축이 있는 쪽으로 도시가 더 성장을 해서 이렇게 원이 변형돼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이 바로 선형 이론이에요. 부채 선자, 부채꼴 모양 이런 의미예요. 자, 여기서는 예를 들어 이제 경공업지대가 여기 있다면 자, 이 차이점이 조금 전에 동심원 이론은 경공업 이런 얘기 안 했죠. 전부 다 뭐예요? 주거지죠, 주거지. 주거지 분화 현상 위주로만 얘기했는데 여기는 그래도 경공업지대가 있어요. 이게 교통축이 있는 쪽으로. 여기 이쪽에 교통축도 있고요. 물론 여기에서도 주거지 위주로 얘기를 했지만 경공업도 이제 언급을 한 거예요. 이 주거지가 여기 일하는 근로자들은 어디 살겠어요? 여기 일하는 근로자들은 이 근처 살지 않겠어요? 이 근처 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일하는 근로자들은 소득 수준은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소득층은 그 반대쪽에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이 반대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요. 중급자 지대는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부분은 주거 환경이 좋아요? 별로 좋지 않아요? 별로 안 좋죠. 여기도 누가 살고요? 저소득층이 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이 선형 이론이에요. 자, 근데 이 선형 이론과 동심원 이론은 공통점이 핵이 한 개밖에 없죠. 핵이 한 개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핵이 한 개밖에 없는 거는 이제 현대적인 대도시를 설명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등장한 이론이 다핵심 이론. 핵이 여러 개가 결합되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이에요. 이게 1940년대에 나온 이론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40년, 30-40년 가까이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다핵심 이론에서는 다핵이 성립되는 이유를 좀 체크하면 돼요. 왜 다핵이 성립하느냐, 이렇게. 그래서 355조의 그 동심원 이론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타이틀을 위주로 기억하면 돼요. 그 괄호 1번, 괄호 2번 이렇게 이제 읽어 주시되 타이틀을 그 까먹지 않으면 돼요. 순서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그 내용이라든가 비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좀 봐 주시고요. 분량이 뭐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음에 선형 이론은 그 도표를 보시면은 357쪽의 도표 한 가운데가 핵이죠. 중심 원부지구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2번 펼쳐진 2번을 보세요. 도매경공업지구 있잖아요. 그 2번을 둘러싼 게 전부 다 숫자가 몇이에요? 전부 다 3이 둘러싸고 있죠. 그 근처에 이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심 업무지구 바로 바깥에 있는 천의지대에 해당하는 거기도 누가 살고 있어요? 저급 3번이죠. 3번 저급주택지구잖아요. 그리고 5번은 이제 교통축이 있는 외곽 5번이 있고요. 4번이 그 사이고 이런 식으로 형성된다는 거죠. 자, 이 이론은 어떤 비판을 받는가 하면은 고급 주택지를 지나치게 강조한 비판을 받아요. 아마 이 이론을 주장한 학자가 고소득층이었나 봐요. 대체로 그러겠죠. 그래서 지나치게 고급 주택지를 강조했다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넘어가시면은 다핵심 이론에서 핵의 성립 요인 4가지 반가로 1, 2, 3, 4번에 있어요. 반가로 1번에 특정 입지와 시설을 필요로 하는 특정 산업.
예를 들어서 법원 근처에 뭐가 많아요?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 많죠. 그러니까 그 시설 근처죠. 그 위치나 시설. 그다음에 한 장소에 입지하려고 하는 유사업종의 집중지향성. 자, 이거는 유사업종의 집중지향입니다. 유사업종. 비슷한 업종은 한데 모여 있어야 좋죠. 여기는 저기 어디 있다 그러더라? 중고자동차 매매센터. 월평이 있어요. 그럼 그 월평 근처에 판금이라든가 자동차 부품 팔고 이런 것도 같이 있지 않나요? 대체로 그런 게 같이 있어요. 그럼 유사한 업종들은 한데 모여 있어야 그게 더 유리하죠. 그런 게 있고요. 또 서로 다른 업종 간에 이종업종이죠. 이종업종 간에는 분산지향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업종 간에는 옆에 붙어 있지 않고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유리할 때에는 떨어져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이 핵을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반가로 4번에서는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키워드가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죠.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가 있으면 이 도심 쪽으로 오는 것은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업종, 외곽 쪽으로 나가는 것은 지대 지불 능력이 낮은 업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 평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자, 이제 부동산 입지 선정 활동입니다. 입지로는 농업 입지, 공업 입지, 상업 입지 이렇게 농공상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중요도가 좀 낮은 편이고 상업 입지는 해마다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 입지와 입지 선정 단어 뜻만 체크하면 되죠. 입지는 그 동그라미 1번에 있어요. 입지는 정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인데 비해 입지 선정은 동적이고 공간적 시간적 개념이다. 그러니까 입지 선정은 자리를 잡는 거고요. 입지는 위치잖아요. 입지는 위치, 입지 선정은 자리를 잡는 것. 그러니까 동적이고 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입지론을 둘로 나누어서 협의 입지론과 적지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협의 입지론은 용도를 정해놓고 거기에 적합한 용지를 찾는 거예요. 적지론은 용지가 있을 때 거기에 적합한 용도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혹시 갖고 있는 땅 있나요? 그러면 이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전혀 안 헷갈려요. 나는 뭐만 고민하면 돼요. 입지론만 고민하면 돼요. 이거는 누구가 고민하는 거예요? 땅 갖고 있는 사람. 땅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땅에다가 뭐 할까 하는 거예요. 뭐 할까. 맞잖아요. 어휴, 이거 적지론도 고민해야 되겠네. 이것도 고민해야 돼요. 자, 아무튼 뭔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뭘 하기에 어떤 땅이 좋으냐,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입지론이에요. 내가 가게를 오픈하려는데 어디가 좋냐, 내가 공장을 지으려는데 어디가 좋냐, 내가 집을 지으려는데 어디가 좋냐,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입지론이란 얘기예요. 됐죠? 근데 이 적지론 요 개념은 최유효 이용과 같은 개념이에요. 최유효 이용과 같은 개념. 맞잖아요. 용도를 정할 때는 어떤 용도를 정해야 돼요? 가장 잘 이용하는 용도를 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용도 다양성과 관련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용도를 정해놓고 땅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땅 찾으러 다녀야 되죠. 부동성. 자, 이 정도고요. 나머지 뭐 입지 선정의 중요성이라든가요, 뭐 입지 조건,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농업 입지론도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T넨의 위치 지대론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농업 입지론은 T넨의 위치 지대론 다시 한 번 더. 위치 지대론에서는 자, 거리가 멀수록 수송비가 많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농사짓는 농작물하고 여기에서 농사짓는 농작물이 같은 농작물이라면 얘는 여기 가서 팔았을 때 그만큼 경쟁이 될까요? 같은 농작물을 농사지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어떤 걸 농사지어야 하는가 하면은
다행히도 농작물마다 수송비가 다 달라요. 이 생산물 가치에서 생산비 빼고 뭐도 뺀다 그랬어요? 수송비도 뺀다. 그래서 남는 게 지대다, 잉여다. 근데 어떤 농작물은 킬로미터당 수송하는데 10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어떤 농작물은 20원 발생하고, 어떤 농작물은 30원의 비용이 발생해요. 특히나 이제 그 신선도가 강조되는 그런 물건들은 빨리 신속하게 수송을 해야 되죠. 시간 한두 시간 차이에서도 좀 신선도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선한 야채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시에서 먼 곳에서 경작을 하면은 그만큼 불리해지죠. 신선도가 떨어질수록 그는 많이 상품 가치가 떨어지죠. 그런 거는 가능한 한 도시 근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시간당 그 킬로미터당 수송비가 다른 상품에 비해서는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신선도가 떨어진 건 폐기시키는 거는 그건 다 손실이니까 그런 것도 다 비용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신선도가 높은 그런 신선도가 강조되는 그런 상품들은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1km 멀어질 때마다 30원씩 추가로 비용이 발생해요. 그럼 수송비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지대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30원씩 떨어지는 게 있는 반면에 20원씩 떨어지는 농작물이 있고 10원씩 떨어지는 농작물이 있다는 거죠. 농작물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요 제일 안쪽에 있는 요런 농작물하고 바깥쪽에 있는 농작물 이런 식으로 이 농작물마다 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일 안쪽은 얘가 자리 잡죠. 얘가. 그 다음은 얘가 자리 잡죠. 그 다음은 얘가 자리 잡죠. 자, 이런 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데, 결국은 이제 200년 전 유럽이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나 제일 안쪽은 집약도가 높은 농업이 자리를 잡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집약 농업이 자리를 잡는다고. 이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조방 농업이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200년 전 유럽이나 지금 우리나라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집약 농업이 뭐냐? 요거는 노동이나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농업. 그러니까 똑같은 면적의 농지에 자본이나 노동이 많이 투입된다는 게 뭐야? 비닐하우스 같은 거. 그다음에 거기 이제 보일러 떼야 되고. 조방 농업은 씨를 뿌려 놓으면 하늘이 길러주는 농업. 맞죠? 대체로 그렇지 않나요? 이런 거는 좀 도시에서 먼 곳. 도시 근교는 이런 시설 재배라고 하죠. 그래서 시설 재배 같은 것이 집약 농업이고요. 그냥 씨 뿌려 놓으면 알아서 자라는 거는 조방 농업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그 농업 입지론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튀넨의 입지론을 다시 한번, 지대론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공업 입지론은 이건 뭐 한 10분의 2 또는 10분의 3이에요. 10분의 2 또는 10분의 3인데, 여기서 이제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 여기 이제 10분의 2 정도 출제됐습니다. 베버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건데요. 사람 이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사람 이름 잘 안 써드리죠. 사람 이름 잘 안 써드리니까 여러분도 굳이 사람 이름을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할 뿐이에요.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사람 이름은 전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최소 비용 이론. 자, 이 공업 입지가 뭐겠어요? 이게 공장을 어디에다 지으면 좋으냐 이 소리잖아요. 입지니까 공장 위치가 어디가 좋냐. 자, 공업 활동도 기업 활동 아닌가요? 기업 활동을 하면은 이윤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윤이 극대화되게 하려면은 비용은 가능한 한 낮추고요. 판매는 가능한 한 많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 이론은 공장 위치가 어디냐에 관계없이 판매는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인가 넘어요.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의 50%가 아니고 전 세계 그 반도체 D램인가 그거 50%가 넘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공장이 수원에 있는 거하고 저기 평택에 있는 거하고 천안에 있는 거하고 수출에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수출은 별 차이가 없겠죠. 판매는 별 차이가 없을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원가, 비용이 달라진다면 그러면은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곳에다가 공장을 지어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매출은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어디든 관계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에다가 공장을 지어라 이 소리예요. 근데 그 비용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송비나 임금 또는 그 집정력 이런 것들이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 수송비와 임금은 가능한 한 낮출수록 좋겠지만 집정력은 높일수록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제일 강조한 것은 바로 수송비예요. 수송비 중에는 원료 수송비가 있고요. 제품 수송비가 있는데 원료 수송비와 제품 수송비의 합이 최소가 돼야 되겠죠. 수송비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있으니까. 맞죠? 자, 근데 지금 이제 좋을 때가 됐죠. 근데 조금만 신경 덜 쓰면은 벌써 이렇게 이제 아니 제가 이렇게 그 애들 가르치는 것보다 성인을 가르치는 걸 더 좋아하는데 이유가 애들은 굉장히 타율적이잖아요. 애들은 끌려온 애들이잖아요. 대부분 수업 들으러 오는 애들이 부모 손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타율적이기 때문에 웬만큼 해가지고는 이 애들이 안 따라와요. 근데 성인들은 지발로 온 거잖아요. 지발로. 그러니까 타율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적극적이고 그래서 좋아하거든. 예, 그래서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자, 이게 이 두 개 합이 최소가 돼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고 어떤 경우에는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할 때는 얘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공장을 원료 산지 근처에 지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원료 지향 입지라 그래요. 예, 시멘트 공장이 대표적이에요. 자, 근데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청량 음료 산업, 맥주, 물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막걸리 이런 거. 저는 막걸리 엄청 좋아해요. 옛날에 그 저기 이 와이프하고 옛날에 그 데이트할 때도 그 원막걸리도 괜찮아요. 근데 옛날에는 식당에 막걸리 파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한 15년, 20년 전에. 그때는 그러니까 저는 막걸리를 그러니까 오리지널 막걸리를 좋아했어요. 옛날부터. 막걸리가 유행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저는 막걸리를 먹을 수 있는 식당을 따로 찾아갔어요. 그때는 막걸리를 아무 식당에서나 파는 게 아니었으니까. 보통 팔면은 소주나 맥주 팔았지 막걸리 파는 집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막걸리 파는 집을 찾아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막걸리를 아무 집이나 가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무 집이나 막걸리 다 파니까. 옛날과는 달리. 아무튼 그런 거는 공장이 어디 있어야 돼요? 시장 근처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여기 어디 시내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막걸리 그 원 막걸리 공장. 아, 그래요? 산내가 어디예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신천지도 저쪽이고 산내도 저쪽이고. 자, 아무튼 제가 이제 서울의 장수 막걸리, 제가 이제 처음에는 장수 막걸리 별로 안 좋아했어요. 처음에 대학 갔는데 그때도 장수 막걸리 있었거든요. 예, 대학 처음에 갔는데 원래 이 시골 막걸리 걸쭉한 그 막걸리잖아요. 근데 장수 막걸리는 탄산가스가 있어서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서울에 있다 보니까 이게 맛이 이제 입에 익숙해져서 나중 되면 이제 장수 막걸리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등산 갈 때 이제 한두 병씩 이렇게 넣어가는 거죠.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한 잔씩 내려오면서 한 잔씩 그 맛이 기가 막히죠. 처음에는 그냥 올라가면 파는 거 그런 거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이렇게 파는 데가 있었어요. 이렇게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 적당하게 출출해지고 이렇게 땀도 흘리잖아요. 근데 시원한 거 한 잔 마시면 그냥 엄청 시원하죠. 이게 내려가면서 찌릿찌릿한 그 느낌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은 이렇게 또 살짝 이렇게 열기가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아, 이게 이 맛으로 마시는 거죠. 아무튼 그런 거는 이 시장 근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울 장수 막걸리는 다 이 서울 시내에 여러 군데 제조장이 있어요. 강동 제조장, 태릉 제조장, 또 도봉 제조장, 성수 제조장, 영등포 제조장,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제가 이걸 왜 다 아는가 하면 먹을 때마다 이게 어디서 만드는가 보면서 먹어요. 이게. 왜냐하면 영등포가 제일 맛있거든. 어디서 만드냐에 따라 달라요. 이게 맛이 조금 달라요. 거의 비슷한데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어디서 만드는지도 다 파는데 여기는 시장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가 보네. 저기하고 저기밖에 없으니까. 자, 아무튼 그런 거는 시장 지향 입지요. 시장 지향 입지는 뭐의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요? 이 제품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물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이 청량 음료라든가 이런 게 대표적이에요. 다음에 얘나 무게가 똑같을 수 있잖아요. 무게가 똑같을 때는 굳이 이쪽 저쪽을 따질 필요가 없죠. 그냥 입지 자유형, 자유입지형 또는 입지 자유형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얘네들은 수송비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임금 관점에서도 볼 수도 있잖아요. 수송비가 조금 늘어나더라도 임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면 이 말이에요. 얘가 조금 늘어나더라도 임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나아요? 임금 많이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게 낫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노동지향 입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산업 같이 이렇게 자동차는 뭐 한 수천 개 부품을 조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품 업체들이 한데 모여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직접지향 입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입지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 교재 364쪽에 보편 원료, 편제 원료란 단원이 있죠. 그 단락이 있죠. 그 보편 원료는 물이 대표적이에요. 편제 원료는 아까 그 시멘트 같이 석회석 같은 거 이런 게 편제 원료거든요. 그러니까 보편 원료는 어디서든 구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굳이 공장을 시장 멀리 갖다 놓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 지향 입지가 되는 거고요.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원료 지향 입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원료 지수나 입지 중량 이건 이제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은 지금은 넘어가시고요. 나머지 노동 지향, 집적 지향 뭐 이렇게 해서 내용들은 여러분이 좀 더 확인하시고요. 그 366쪽에 중간 지점 지향은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7쪽으로 넘어가셔서 레시오 최대 수요 이론도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려요. 아직 한 번도 출제는 안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367쪽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을 보고요. 자, 이 중심지 이론은 일단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뭐 한 10분의 1, 2 정도입니다. 뭐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자, 이 중심지 이론에서는 이 중심지가 뭐예요? 중심지가 중심지는 배후지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해요. 배후지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그 배후지가 뭐 상권. 예를 들어 대형 할인점 그 위치가 중심지라고 보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은. 또는 편의점의 위치, 또는 동네 큰 슈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중심지가 편의점 같은 것들은 이제 저차 중심지를 할 수 있고요. 이 저차 중심지는 그 상권의 범위도 어떻겠어요? 좁겠죠. 그다음에 동네 큰 슈퍼는 상권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고요. 대형 할인 매장은 상권의 범위가 더 커지겠죠. 그런 게 중심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를 중심지의 계층성이라고 그래요. 고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이렇게요. 하나의 고차 중심지 안에는 여러 개의 중차 중심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고차 중심지 상권 범위 안에는 여러 개의 중차 중심지 상권이 형성이 될 것이고, 그 중차 중심지 안에는 다시 저차 중심지 상권이 여러 개가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계층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최소 요구치라는 단어하고요.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이 용어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이 최소 요구치라는 것은 어떤 점포가 망하지 않고 그 기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달성해야 되는 최소한의 매상고를 말해요. 최소한 어느 정도 매상고는 달성은 해야 얘가 망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느냐. 예를 들어 편의점이 있다. 편의점 주변에 어느 정도의 고객들은 이걸 이용을 해줘야 이게 망하지 않고 유지를 할 수 있다면 그 요구치가 최소 요구치고요. 또 동네 큰 슈퍼도 어느 정도의 매상은 달성해야 망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건 또 하나의 최소 요구치가 되고요.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최소 요구치가 금액이 더 점점 어떻게 해요? 커지겠죠. 그렇게 되는데, 자, 요 정도 범위가 최소 요구치라고 한다고 하면 실제로 이 점포를 이용하는 사람이 더 먼 범위까지 있는 사람이 이걸 이용을 해서 재화를 구매해서 간다면, 더 먼데 사는 사람이 재화를 구매해서 간다면 이 점포는 장사가 잘 되는 거겠죠. 이러면은 이 점포는 문 닫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겠죠. 자, 요 노란 걸로 한 요게 바로 재화의 도달 범위라 그래요. 최소 요구치 범위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만 되겠죠. 그래야만 망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겠죠. 그게 이제 중심지 성립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중심지 성립 조건이고요. 자, 요런 내용이고, 나머지는 일단 그 동그라미 5번의 중심지 상권의 형태에서 중심지 상권은 단일 중심지 경우 원형을, 요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은 넘어가시고요. 괄호 3번의 중심지 이론의 내용도 이거는 중심지 계층성을 말하는 거니까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중심지 계층 피라미드 구조. 그다음에 368쪽에 그 맨 위에 있는 동그라미 5번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는 건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이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있죠. 자, 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좀 쉬고 할까요? 좀 들어가면은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미리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